드니 빌레브라는 명감독의 영화 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또 다른 명감독의 영화가 같은 날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라스트 듀얼입니다. 자, 저의 관람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시 리들리 스콧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7년생 만으로 84세인 그가 아직까지 영화를 만들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듄과 비교하자면 저는 라스트 듀얼을 조금 더 재미있게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듄과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봉 직전에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에는 라스트 듀얼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연하게도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봐서 흥미롭게 봤지만, 만약 이것을 모르고 영화를 본다면 이 영화 또한 듄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밋밋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보더라도 라스트 듀얼은 충분히 즐길만한 이야기거리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야기 구조가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거나 영화 마니아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라쇼몽의 이야기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 구조가 쓰인 것이 상당히 놀랍거나 보기 드문 일은 아닐 겁니다. 라쇼몽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영화계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영화로 평가받는 영화가 바로 라쇼몽이죠.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건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재판을 진술하게 되는 각 인물들이 바라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라스트 듀얼 또한 재판이 이 영화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영화를 처음 볼 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지 이것이 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는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극중 사건을 진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같은 장면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각 인물들의 시선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영화를 흥미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선을 통해서는 이 사건의 흐름을 알아간다면 이후의 시선에서는 사건의 디테일을 더해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모든 사건을 다 보고 난 뒤에는 이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화의 철학적 메시지는 영화를 보는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다 본 뒤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주인공 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을 했을까? 입니다. 14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장은 아내를 위해서 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장은 자신의 아내인 마르그리트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장의 시선을 통해서는 두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사실로 보면 자신이 받기로 한 땅을 친구인 자크에게 빼앗겼다는 명분으로 땅 주인에게 딸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의 시선에서 등장한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르그리트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본다면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서 장에게 팔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본래 장이 받기로 한 땅을 자크가 대신 가져가게 되면서 장에게 줄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에 자신의 딸을 장에게 넘겨준 것이죠. 자, 그리하여 장의 시선에서 진행된 이야기에서는 장과 마르그리트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그려지는 것 같지만 마르그리트의 시선에서는 그 사랑의 정도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녀는 장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으로 본다면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장과의 관계에서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특히나 재판 중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가 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거짓말이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거짓말이 진실인지 진짜 거짓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진짜로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녀는 시종일관 차분한 반응을 보이던 인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텐션이 유지되는 그런 인물이죠. 몇 안 되는 격양된 모습이 등장했던 장면은 바로 자크에게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자크가 마르그리트를 찾아간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 장면이 자크의 시선으로 등장할 때와는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그리트의 반응이 미묘하게 다르게 연출되었다는 것이죠. 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을 약간의 디테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마르그리트의 신발일 것입니다. 자크의 시선에서는 그녀의 신발이 상당히 가지런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녀가 자크를 유인하는 듯한 태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크의 시선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녀도 자신을 원했지만 그것에 티를 낸다면 자신은 남편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 아닌 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눈이 마주쳤으니까 웃은 건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그린라이트?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선으로 자크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자크가 고소를 당한 이후에 자신은 죄가 없다며 결백하다고 말한 이유는 마르그리트가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것이죠. 진짜 그의 시선에서는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맞는 것이죠. 다만 그녀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는 장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특히나 세 번째 시선을 알리는 자막에서 유독 진실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된 이유는 그녀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그녀가 재판에서 한 이야기도 모두 진실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관객들로 하여금 그녀의 말들이 조금 거짓말같이 느껴졌던 이유는 그녀의 표정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영화 내내 그녀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순간은 남편인 장이 스코틀랜드에 갔던 기간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마르그리트는 자신의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편의 결정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그런 그녀의 결정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명해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그녀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이후에 등장한 대사에서도 바깥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에게 하인이 얼굴이 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기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마르그리트는 죽어있는 듯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다시 재판을 받는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마르그리트가 재판에서 한 이야기들은 일단은 사실이 맞을 겁니다. 그녀의 목적은 자크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장은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장을 따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과정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크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이 일이 그녀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만 두고 본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르그리트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더욱 그녀를 집안에 가둬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니 말이죠. 자, 그렇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행복한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과 함께하는 장면이었죠. 특히나 그녀가 즐거워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장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이 영화에서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아이가 바로 누구의 자식인가 라는 것이죠. 자크에게 피해를 당한 이후에 장은 자크가 마지막이 될 수는 없다며 그녀에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녀가 만족했던 관계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남편인 장의 태도를 본다고 하면 자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두 남자가 비슷한 시기에 그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아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는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의 기술로는 알 수가 없었겠죠. 다만 당시의 시대상으로 비춰보면 장의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르그리트의 발언은 장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가 만족스러워야 임신이 된다는 것을 과학이라고 칭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시선으로 본다면 장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녀는 장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웠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미스터리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 아이는 마르그리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각자의 시선을 보여주는 영화가 마르그리트의 시선이 진실이라고 보여준 이유도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자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아이가 확실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배 불러서 낳은 아이라는 표현이 이곳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현대기술에서는 DNA 검사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그 신뢰가 부족할 때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 기술이 있는 현재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씨를 통해서 생긴 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에게 자신과 다른 점을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화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아이라는 존재는 쟁탈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자신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거짓말을 한 인물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크가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해온 이유는 그녀도 자신을 원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는 왜 마르그리트의 시선에 진실이라는 워딩을 사용했는가 하면 그녀는 모든 상황에 그녀의 감정이 개입되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감정이 들어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크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말한 부분과 남편이 스코틀랜드로 간 사이에 자신이 스스로 땅을 관리했을 때의 희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며 웃는 모습까지. 그렇기에 그녀의 이야기가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라스트 듀얼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단순한 스토리라는 것이죠. 특히나 첫 번째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생각보다 전개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32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흥미롭게 영화를 봤습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임에도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은 영화를 연출한 리들리 스콧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상영 중인 듀운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습니다. 심지어 러닝타임은 비슷한데 체감은 라스트 듀얼이 더 짧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전투씬의 긴장감은 상당했고 실제 역사에 대한 고증도 잘 이뤄졌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영화 관람 예정이시라면 이동진 평론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영화를 보신다면 더욱 재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영화를 봤다면 느끼지 못할 소소한 디테일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매번 리뷰를 쓸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입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하여서 더 길티 스틸워터 리뷰 영상처럼 비교적 길이가 긴 영상에서 영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장면을 다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편의 영상을 쓰기가 어려워서 말로써 풀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이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해서 상당히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 그럼에도 최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내용이 길어지면서 조금 난잡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된 영화도 아닌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 리뷰에서도 그렇고 저 한편으로는 저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부족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불허전, 리들리 스콧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